2026년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뉴스들을 보니까요.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한 사건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 전반을 만장히 뒤흔들었죠. 다른 모든 소식들을 거의 압도하는 수준인데요. 그야말로 거대한 파문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바로 이 사건, 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시작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했다는 소식. 이거 정말 영화 같던데요? 그렇죠. 작전명도 절대적 결의라고 하니까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보내주신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미 특수부대양 FBI 요원들이 헬리콥터로 마두로의 요새화된 관저에 침투하는 그야말로 정격적인 작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사진이랑 또 포박된 마두로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대목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한 주권 국가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인 표현 아니나요? 지금 마두로는 뉴욕 브루클린 구치소에 수감돼서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운영하겠다는 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요. 마약 카르텔 소탕, 그리고 국경의 이민 위기 해결 이런 건데 네, 표면적인 이유죠. 그렇죠.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을 보면 그 이면에 있는 두 가지 진짜 의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리고 트럼프 독트린입니다. 트럼프 독트린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방구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한 변의 독재자를 제거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들한테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넘보지 말라 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독재자의 축출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주권 침해이자 위험한 선례라는 비판이 훨씬 더 거셉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침공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모두가 기억하잖아요.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엄청난 혼란을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보내주신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이번에는 이라크 때와는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다른 전략이요? 바로 마두로 한 사람만 딱 체포하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정부 지도부는 그대로 뒀다는 점입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군요.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뿐만 아니라 집권당이었던 바트당 전체를 맞습니다. 완전히 해체해버렸죠. 네. 그 탈바투아 정책이 결국 권력 공백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죠. 당시 정부, 군대, 경찰 조직을 통째로 무너뜨린 게요. 네. 그 교훈을 얻은 건지 이번에는 기존 정보 조직은 유지한 채로 최고 지도자만 교체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정교해진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미국이 남미에서 힘을 과시하는 동안에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은 내부적으로 꽤 시끄러운 것 같아요. 특히 독일하고 영국 상황이 심상치 않네요. 네, 이게 전혀 다른 나라 소식 같지만 기성 정치의 위기라는 큰 흐름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동부지방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과 또 극좌 정당이 동시에 약진하면서 중도 정당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는 거죠. 영국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EU 단일 시장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당 안팎에서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결국 독일과 영국 모두에서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표출하고 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 내부의 분열과 리더십 약화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처럼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혀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당연히 세계 원유 시장을 가장 먼저 흔들었을 텐데요. 투자자들 머릿속이 꽤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세 불안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막힐 거라는 우려가 유가를 자극하겠죠? 네. 든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생산량을 늘리면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수십 년간의 부패와 투자 부족으로 유전 설비 대부분이 거의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생산량을 예전 수준으로 복구하는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10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당장 폭등할 거라는 기대는 좀 섣부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한쪽에선 이런 올드 오일을 둘러싼 지정학적 게임이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자료에선 뉴 에너지, 즉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중국의 BYD가 드디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4위에 올라섰습니다. 드디어 올랐군요. 네, 전기차 시장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죠. 반면에 포드는 전기차 사업에서 무려 195억 달러. 195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면서 고전하고 있고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과거의 패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처럼 보인다면 이 BYD의 1위 등극은 미래 패권을 향한 중국의 도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묘한 대조를 이루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런 경제 권력의 이동은 다른 것에서도 감지되고 있어요. 올해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경제 성장률이 아시아를 앞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하고요. 아프리카가 아시아를요? 네, 물론 개별 국가의 사정은 다르겠죠. 다이아몬드 산업이 어려운 보츠와나 같은 곳은 부자들에게 시민권을 파는 골든 패스포트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경제 소식도 있었죠. 경기 둔화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려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돈이 부족해지니까 이제껏 눈 감아주던 회색지대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64%나 올랐는데 올해도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죠. 12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 다들 숨지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국제뉴스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한 남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분석 기사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주권쯤은 무시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미국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면서 우크라이나나 대만에 대해 비슷한 행동을 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권 존중이라는 그동안 국제관계를 지탱해온 대원칙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다른 지역의 국제 분쟁 소식도 있었죠. 중동에서는 이슬람 국가 ISS가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요? 네,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IS의 활동이 최근 시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또 시작됐군요. 네, 한편 유럽에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당국이 좌익 극단주의자들의 방화 테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어서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테크 분야 소식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 분야는 언제나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AI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이제는 우리 일상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애플이나 펠로톤 같은 기업들이 개인 맞춤형 AI 피트니스 코치 서비스를 내놓아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AI 피트니스 코치요? 네, 사용자의 몸 상태와 스케줄에 맞춰서 운동 계획을 짜주고 카메라로 자세까지 실시간으로 교정해준다고 합니다. 와, 정말 헬스 트레이너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겠는데요. 그럼 이런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시장은 당연히 엄청난 호황이겠고요. 그럼요. 2025년에 이미 4천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성장세가 더 가파를 거라고 합니다. 와, 그러다 보니 핵심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는 경쟁도 정말 전쟁 수준이에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직원 한 명당 평균 150만 달러, 약 2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면서 인재들을 붙잡고 있다고 하죠. 20억 원이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네요. 그런데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제안도 있었어요. 비판적 무시라는 개념이었죠. 네, 저도 그 칼럼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AI가 쏟아내는 저품질의 정보, 또 사람들의 분노를 일부러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콘텐츠, 가짜뉴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너무 많죠.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저도 오늘 이 뉴스들을 정리하면서 뭘 믿고 뭘 걸러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팠거든요. 이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려고 하는 대신에 무엇을 무시할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그게 핵심 역량이 된 시대인 거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해서 유럽의 정치, 세계 경제의 판도 변화, 그리고 AI 시대의 생존법까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엮어보니까 결국 하나의 강력한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에 나비효과처럼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권 교체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국제 질서의 규칙,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에 던지고 있습니다. 네. 힘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정말 21세기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안겨주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한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실이 된 지금, 과연 국가의 유권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